레커는 간접적 역전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즉, 치료 프로그램에 관련된 제3자에 대한 치료자의 정서적 반응이다. 타워는 분석가 자신이 훈련 분석가가 치료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텔스는 또한 이러한 현실적 측면을 역전이 반응의 일부로 고려하였지만 그가 분석가의 전이 반응이라 부르는 것과는 유형이 다르다고 보았다. 그는 분석가의 전이 반응이 내담자 성격에 대한 전체적 반응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특히 치료 초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분석가로 하여금 내담자와의 작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대조적으로 역전이 반응은 부분적인 유형으로 내담자가 제시하는 자료의 성질에 따라 변동하고 변화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코엔이 지적하였듯이 내담자의 성격에 대한 이러한 전체적 반응은 분석 전체 과정 동안에 나타나고 초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스텔슨의 용어에서의 역점이 반응과 구분되지 않는다. 하이먼과 코엔과 유사한 비판을 하였다. 톰스는 내담자에 대한 분석가의 정상적인 반응과 자신의 문제에 기초한 반응 사이의 경계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역전이에 대한 전체적 개념은 분석 상황을 하나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는 개념화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두 참여자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에 대한 상호 반응이 두 참여자가 관련된 독특한 정서적 입장으로 융합된다. 설리반은 이러한 대인관계 상호작용 과정 개념을 자신의 이론의 초석으로 삼았다. 매니건은 역전이와 관련지어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였다. 우선 여기 설리반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는 영국에는 대상관계가 중심, 멜라니 클라인 중심의 이론이지만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대인관계 심리학, 인터퍼스널 사이코애널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그 중에 대표자가 여기서 설리반이죠. 그래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대상관계 측면을 고려한다고 할 때 상호 역동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어떤 전이 정서뿐만 아니라 역전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전통적인 이고 사이콜로지 측면에서는 클래식한 이론 쪽에서는 조금 더 원래 프로이드가 봤던 모델에서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내담자의 전이에 대한 분석가의 무의식적인 반응인데 그것은 합리적인 반응보다는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내담자 내담자를 만나면서 생각이긴 하지만 원래 분석가 스스로가 본인의 히스토리 속에서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어떤 정서들이 내담자를 만나면서 출현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하게 분석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봐서 이런 역전이가 생기면 그 분석을 통해서 이걸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역전이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객관적인 역전이가 아니라 주관적인 역전, subjective counter transference.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subjective counter transference에 대한 프로이드의 견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프로이드의 역전인을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보는 한 프로이드 얘기는 맞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주관적인 역전이가 있을 때는 이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위니카시 봤던 객관적인 역전이라고 하는 개념, 이건 스파르타니스도 거의 같은 무렵에 같은 생각을 미국에서 하고 있었고 영국에서 위니카시 얘기했던 것은 객관적인 역전이는 내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석가 것이 아니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유입된 것이다. 그 정서가 어쩌면 멜라니 클라이식으로 얘기한다면 프레딕티브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서나 자기의 내적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서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거 대상공인을 투사한다. 뭐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건 이 사람이 자기 셀프나 자기 안에는 아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우리에게 주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이 정서가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건 내 것으로 느껴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이게 객관적인 역전이라고 하지만 이게 원래 발생학적으로는 이게 내게 아니고 저 사람 것이긴 하지만 실제 이 정서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식민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원래 저 사람 건데 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이것을 소화해내기 힘든 정서들을 자기가 견딜 수 없으니까 누군가한테 프로세싱 한다고 넘겨주는 거라요. 근데 우리는 엉겁결에 이걸 받았는데 이게 훈련되자면 이게 대부분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한테 주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분들이 견딜 수 없는 정서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분의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것이건 현재 느끼는 것이 어쨌든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정서가 있으면 그 부분이 우리에게 유입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마치 우리에게 무의식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똑같죠. 근데 임상을 하시는 분은 역전이를 계속 느끼고 살고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분석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특히 격한 정서나 견디기 어려운 정서가 있을 때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구별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선 첫 번째는 구별하기 전에 우선 이걸 컨테인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굉장히 미묘해서 어떤 정서도 대부분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게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근데 온전하게 주관적이고 온전하게 객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 두 부분이 섞여 있는데 뉴라티카노 환자 수준의 심리신경증적 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느끼는 정서가 주관적인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많은 경우에. 근데 프리헤드폰 환자, 그러니까 보드라인 페이션트나 아니면 사이카틱한 페이션트로부터와 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대부분 객관적인 것이에요. 대부분 내담자 것이라는 게. 그만큼 강렬한 정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원래 있었던 정서가 건드려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강렬한 정서들은 대부분 프리헤드폰 환자들이 주는 정서들은 그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 것보다는 내담자의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 정서이거나 행동화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선 정서는. 그래서 아직은 이게 구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격한 정서나 견디기 어려운 정서가 있을 때 우리는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서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요. 방출하고 싶어요 하죠. 근데 방출하는 방법이 그래도 여러분들 훈련이 돼서 나이스하게 내가 못 견디는데 방출을 하는 방법이 내담자에게 멋지게 해석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지적인 방식으로 이분에게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거나 해석적인 접근을 하거나 내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겪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그걸 방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 무의식적으로 그때 이걸 컨테인해야 내담자에게서 특히 온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는 내 무의식과 상대방의 무의식이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숙성이 필요한데요. 이 뭔지 모르는 난데없는 것이 이물질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 백성이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내한테 들어와서 실제 오퍼레이션은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세입자의 정서를 내가 느끼는 거죠. 지금 그 집주인이 내가 견뎌낼 수가 없어서 세입자를 쫓아내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출하는 내가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좀 충분히 따져보고 이분에게
대응을 한다면 서로 평화롭게 이게 해결이 되는데, 내가 이 세입자로부터 오는 어떤 내 안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이 정서를 견디지 못해서 바로 이걸 방출하는, 디스차지 해버리는 방식으로 여러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 역전이 저항이, 치료에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컨테인 함으로써 비혼식으로 얘기하면 내담자는 그걸 잘 몰라요.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베타 요소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들이 자기한테 소화되지 않아서 이게 자기 안에 고름이 들어있는 셈이죠. 뭔지 모르는데 이걸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무의식적으로 넘겼는데, 이걸 우리는 프로세싱한 알파 펑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컨테인 한다는 것은 알파 펑션을 통해서 이걸 소화해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알파 요소로 바뀌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거나 판타지라거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전에는 그냥 거의 감각만 있을, 감각적으로 뭘 느낄 뿐이지 이것이 생각으로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거나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프로세싱이 일어나는데, 보통 심리적인 프로세싱을 못하는 경우에 이게 신경증이나 정신증 아니면 우리의 신체화로 일어나거나 어떤 외부의 행동화로 일어나는 것들이 심리적인 작업으로 자기의 내부에 있는 갈등을 자기가 대응하지 못하거나, 혹은 어떤 정서나 경험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지 못해서 이게 프로세싱이 안 된 로한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그 로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는 소화할 수 없다는 게 알파 펑션이 없다는 거예요. 알파 펑션이 없어 이 사람들은 프로세싱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져서 우리가 프로세싱해서 이게 이제 아이가 미움, 그냥 우리가 쌀밥을 애한테 줘서 먹으라고 하면 아이가 배탈이 나버리죠. 근데 이걸 잘 해서 미움으로, 이유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돌려주는 경우에는 아이가 충분히 그걸 소화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선 컨테인 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정서를 우리가 셀프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필수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분석한다는 건 나를 분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내 정서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직접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느끼는 정서는 내 것이니까 이해를 하죠. 그런데 내 정서 중에 어떤 것은 내 것이긴 하지만 내담자의 것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이때 여기서 우리가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면 이 사람이 안에 나쁜 대상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 아니면 그 내적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자기 셀프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우리한테 느껴지니까, 그러면 어떨 경우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어떤 경우에는 이 내담자가, 특히 우리가 보드라인 페이션트 같으면 가혹한 어떤 어머니의 정서를 이 사람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리고, 그때 힘들었던 자기의 정서를 우리한테 투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사람 마음이 돼서 절절매요. 그럼 이 사람의 과거 속에서 얼마나 가혹한, 내가 절절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었던가, 그리고 지금 나하고 관계에서도 이렇게 힘들 가능성이 있죠. 현실에 희한했는 나오에서도 그 정서죠. 근데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힘드니까 그것을 나를 줘버리고 자기는 가혹한 어떤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롤이 바뀌면서 내가 가혹한 사람 정서를 가만두고 싶지 않아. 혼 좀 내줘야 되겠어. 근데 그렇게 노하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 내 좀 질문을 해서 좀 잘 알아봐야지 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저지멘탈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얘 천들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얼차례를 시키고 싶은 욕구가 막 우리한테 생기죠.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은 내가 아까 느꼈던 그런 꼼짝 못하는 그 얼어붙은 정서를 이 사람은 느끼고 있는 거죠. 비난받고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 이게 특히 이런 우리가 보는 경계성 인격 구조를 가진 분들은 이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분열돼 있고 자기에 대한 이미지도 분열돼 있어요. 그래 자기 표상도 좋은 표상, 나쁜 표상, 그리고 대상도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이렇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조합으로 우리에게 이런 정서들이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어느 날 기분 좋은 관계가 꽤 이루어졌다가 순식간에 갑자기 우리를 몰아붙이는데 우리가 꼼짝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분들은 통합이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통합 그리고 자기에 대한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역전이가 굉장히 안정되지 않고 뒤죽박죽이죠. 어떤 면에서는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것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에 일어나는 것을 어떤 때는 우리가 세션 내에서 우리가 오래 훈련되면 즉각적으로 이런 것들이 식별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게 구별이 안 된다면 세션이 끝나고 나서 내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찰하는 기회, 우리가 분석하는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지 하면 어떤 경우는 이게 한두 세션에 계속해서 내가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즉각적으로 세션 내에서도 이게 저분의 어려움이구나 우리가 즉각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내 불안한 것만 있지 저 사람이 그런 정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나를 추스리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역전이가 강할 때는 어떨 때는 굉장히 두려운 정서들도 있죠. 또 현실적인 이런 정서들도 함께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현실 관계 속에서 오는 정서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전이 정서뿐만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정서까지 겹쳐서 이 내담자를 보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정서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또 현실적으로 공격성이 심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커요. 물론 전이 정서의 배경을 두기는 하지만 단순한 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만큼 이 사람은 패턴화돼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진정하는 이런 패턴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만큼 다양한데 이분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깊이 우리가 무의식을 우리가 만나주지 않고는 이분들을 공감해낼 수 없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역전이를 무조건 내 것이다, 상대방 것이다 하기보다는 일단 컨테인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차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윤곽이 드러났을 때 주로 내 주관적인 역전일 경우에는 이건 절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금과 옥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것일지라도 객관적인 역전일지라도 이것을 해석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재료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컨테인하고 있을 것인지 이 판단은 임상가가 이 상호 관계 속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건 슈퍼비전에서도 쉽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내담자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임상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슈퍼비전에서도 임상가에게 이러저러한 올터너티브를 제시할 뿐이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역전이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내담자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우리가 꿈이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 로얄 로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내담자의 마음을 아는 것은 내 마음을 아는 것이 통해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떻다는 데만 어텐션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깊이 이해해야 내담자의 마음 특히 내담자
또 의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의식의 역동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무의식으로부터 움직이는 것, 내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정서들이 결국은 내담자의 의식과 무의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거기에 이르기 위한 어떤 첩경이다, 어떤 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문헌에서 대부분의 역전이 이해들은 분석가의 정서적 반응에 관한 언급이다. 이것은 대개는 의식적인 것이며 일시적으로 치료자에게 맹점인 것처럼 보이는 무의식적 측면이 있는데 나중에 치료자는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열어놓음으로써 극복하게 된다. 물론 초기의 무의식적 맹점만이 역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종종 자각되지 않았던 감정의 한 측면을 찾아내기보다는 치료자가 경험하고 치료에 영향을 주는 강렬한 정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종종 치료자에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바르게 평가하지 않는다. 매니거는 역전이를 야기하는 심리내적 상태가 무의식적일 수는 있지만 역전이의 현현은 의식적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자신의 과거에서 유래하는 기원의 일부가 자신에 숨겨져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석 상호작용에서 역전이 반응의 기능을 분석자가 이해할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이것은 역전이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다. 분석가가 특정한 역전이 포지션의 과거 기원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석가는 자신의 정서 반응의 강도와 의미뿐만 아니라 이러한 반응이 내담자와 분석가의 현실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를 자각할 수 있으며 그래서 분석가 자신의 과거가 관여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라이는 영속적 역전이 반응과 급성적 역전이 반응을 구분하였는데 전자를 분석가의 성격장애에 기인하는 것으로 후자를 내담자의 상이한 전이 현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녀는 영속적 역전이 반응이 좀 더 다루기 어렵고 이상적으로는 분석가의 분석이 더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치료자의 성격 문제를 반영하는 역전이 반응도 내담자와의 분석 상호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분석가의 공감적 퇴행 기질을 통해 내담자의 특정 갈등이 분석가의 과거 유사한 갈등을 재활성화할 수 있다. 이러한 퇴행은 또한 이전에 포기된 분석가의 오랜 성격 방어를 재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강한 부정적 역전이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분석가는 특정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이전의 신경증적 패턴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내담자와의 만남에서 그리고 분석 시간 이외의 자신의 삶에서 포기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분석가는 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장 나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제한된 역전이 개념으로 작업할 때 분석가의 전체적 반응을 성격 문제로 간주하기 쉽고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이러한 반응을 유발하는 특정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한 극단의 증상 신경증에 관련된 것으로부터 다른 한 극단의 정신병적 반응에 이르기까지 역전이의 연속선을 기술할 수 있다. 이 연속선에서 내담자와 치료자와 상이한 현실 및 전이 요소는 중요한 방식으로 달라진다. 신경증 축 연속선에서 정신병 축을 향해 나아가면서 치료자의 역전이 반응에서 내담자의 전이 현현이 기여하는 것이 점점 더 우세해진다. 이는 치료자 과거로부터 야기되는 역전이 측면의 중요성을 대체한다. 증상신경증과 다양한 성격장애 내담자와는 달리 경계선이나 심하게 퇴행된 내담자를 다룰 때 치료자는 치료에서 곧 강한 정서 반응을 경험하기 쉽다. 이것은 치료자 과거의 특정 문제보다는 내담자의 때이른 강렬하고 혼란스러운 전이와 더 관계되고 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견디는 치료자의 역량과 더 관련된다. 달리 말하자면 상당히 잘 준비된 치료자들이 심하게 퇴행하고 와해된 내담자들을 다룬다고 가정하면 그들의 역전이 반응은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며 분석가 과거의 특정한 문제보다는 내담자의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반영할 것이다. 이들은
내담자가 더 와해될수록 분석가가 더 잘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정신병 내담자의 경우에는 역전이가 작업의 전체를 다루게 되는데 기저의 기제는 내담자 원초아의 동일시라고 하였다. 우의 관철도 동일한 방향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전이는 중요한 진단적 도구가 되었고 내담자의 퇴행 정도, 치료자에 대한 내담자의 주된 정서적 태도, 이러한 태도에서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내담자에 대한 치료자의 정서적 반응이 강하고 때에 이른 것일수록 치료자의 중립성은 위협이 되고 더욱 잘 변하고 동요하고 혼동스러운 성질을 띠게 된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심한 퇴행 앞에 있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연속선의 극단에서 증상 신경증으로 고통받고 그리 심하지 않은 성격장애 내담자와 작업할 때 이렇게 강한 치료제의 정서적 반응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증진된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치료 후기를 지나서 일시적으로만 일어나며 분석가의 안심 덜 위협적으로 일어난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하고 가죠.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할 거니까 우선 이 역전이 여기서 나온 신경층쭉 어떤 환자층 레벨이 신경증 레벨에서 어떤 보드라인 레벨 그리고 정신증 레벨에 있을 때 이 신경증 레벨에 있는 분을 도와드릴 때 느끼는 여러분의 역전이는 그렇게 강렬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보드라인이나 정신증적으로 갈 때 더 격렬한 역전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어떤 신경증적인 레벨에 있는 내담자를 만날 때 우리가 역전이를 느낀다고 한다면 그 역전은 주관적인 역전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보드라인이나 정신증적 레벨에 있는 분을 만날 때 느끼는 정서는 거의 대부분이 내담자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양심적으로 내가 분노가 원래 좀 나한테도 있는데 이분에게 강렬한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게 다 내 것이라고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역전이를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다룰 때는 처음부터 내가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 돼서 나한테 내가 분석되지 못하고 있는 건 내가 약점이 이런 게 있어. 내가 좀 자기애적이고 과시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분노가 좀 있어. 그런데 이 사람 만나니까 이게 다 나한테 자꾸 느껴져요. 그러면 이게 내 문제라고 내가 먼저 고백하고 그래 내가 좀 잘해줘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을 지지하는 쪽으로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일어나고 있는 정서들을 내가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공감은 뭐냐면 이분이 페인풀하면 나도 페인풀하게 느껴야 돼요. 절망적이면 나가 절망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이게 내 문제라고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면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괜히 그러고 있어라고 하면서 저 사람으로부터 오는 정서를 내가 무산시켜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너무 빨리 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강렬한 정서가 올 때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저 사람과 관련돼서 오는 것인데 저 사람의 어떤 정서, 저 내담자의 지금까지의 어떤 얘기와 어떻게 맞물려 들고 그래서 이 강렬한 정서가 저분의 심리 내적인 어떤 부분과 연관되는 것일 거야. 내가 지금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가면서 저분이 겪고 있는 정서를 좀 더 이해해야 되겠다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저분의 무의식이나 의식에 있는 것을 포착하는 힘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일찍 이런 정서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강렬하게 오는 내담자로부터 오는 정서를 내가 부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분에게 내가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를 내가 담아낼 수가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상적인 관계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역전을 깊이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내담자를 굉장히 지지하고 잘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담자로부터 오는 견디기 어려운 정서를 내가 회피하는 결과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회피하는데 저 사람 것이 아니야 라고 부인 기제가 사용돼 버리죠. 이건 내 거야. 그래서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처럼 그리고 내가 자기 분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내가 정당한 뭐라고 할까 정의 굉장히 분별을 잘하는 분석가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많은 현대정신분석 쪽에 임상가들이 주는 조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끝까지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 것이 아닌지 끝까지 살피다가 전혀 찾을 수 없을 때 그때는 내 거라고 마지막으로 갈 부분이지 처음부터 이거 내가 익숙한 내 거야 라고 가버린다면 저 사람 것을 내가 볼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우리 여러분들 임상 경험도 있고 하니까 같이 좀 나눠보죠. 근데 제가 하나 좀 이거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은데요. 예,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강렬하게 그 내담자가 강렬하게 그 자기 안에 소화되지 못한 정서를 치료자에게 줬을 때 자기는 모르지만 예, 예. 줬을 때 치료자가 그걸 잘 잘 담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잘 수용을 해서 다시 아까 교수님이 말씀대로 쌀밥을 주지 말고 아기가 이거 없을 때 미움으로 가서 다시 돌려준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야 된다는 게 이게 비혼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네, 비혼적인 네.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건데 네, 우리가 보통 이 얘기는 다른 쪽에서 본다면은 현대 정신분석적인 개념으로 하면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정서로 담아내지 못하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밀쳐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네. 사실은 경험 속에 정서적인 작업을 할 능력이 없어서 그 정서적인 것을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의식화하지 못하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난 사람이라고. 근데 자기는 겉으로는 전혀 화내는 게 아니고 아주 나이스하게 나하고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부글부글 화가 끓고 있는데 그것이 이 사람은 심리적인 작업을 할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우리에 왔다고 한다면 이분의 그 화난 것을 내가 이해해주는 입장에서 아마 오늘 여기에 오시면서 지금 애써 오셨는데 내가 선생님을 잘 맞아주지 않아서인지 오늘 제가 선생님에게 몇 가지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불편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이분이 의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 가지 인터벤션 방법이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이분이 심리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기는 이 사람은 너무 빨리 도인이 돼서 자기는 분노나 희로애락을 별로 난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찮은 무슨 정서에 내가 휘말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도 같은 사람처럼 하는데 일상 삶은 제대로 살아질 수가 없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하는데 자기는 항상 자기 안에는 아무 정서가 없는 이런 어떤 것은 에펙트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 작업을 안 하면 자기 신체가 아프거나 아니면 외부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데 그 정서가 우리한테도 프로젝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오는 거죠. 이 사람이 분노 덩어리를 자기는 전혀 심리적인 작업이 안 일어나니까 자기는 정서적으로 자기는 분노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불똥이 나한테 오는 거다. 그러면 이분이 불편했던 것이 없느냐고 함으로써 그 책임을 상담자가 가져옴으로써 이분이 당신은 오늘 화났죠? 라고 하면 안 돼. 이것은 자아를 향한 질문이라고 이고 오리엔티드 퀘스천을 하면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들리다. 너 왜 화내는 거야? 라고 야단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 쪽에서 정서적으로 이분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분의 그 무의식의 조인이 하는 거예요. 의식의 조인이 한다는 것보다 이분의 무의식을 만나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야 이분은 이게 너무 겁나서 그건 자기 심리적으로 자기가 화났다는 걸 인정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건 자기 게 아니고 선생님 거니까 선생님이 오늘 이거 잘못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 정서를 마치 선생님 정서인 것 같은데 그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화를 내도 되고 화나는 정서를 표현해도 된다.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화나는 정서를 말로 표현해도 다른 자기의 원 경험 속에서는 자기가 분노를 표현했을 때 그것을 수용해 주기보다는 엄청나게 자기가 비난을 받았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정서를 못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그걸 정서를 느끼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 시스템이 공고하게 만들어져 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분 안에 정서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정서를 살아나게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분 스스로는 심리적인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담아내서 이해하고 그리고 인터벤션을 통해서 조금씩 이분이 자기가 느꼈어야 될 정서지만 느끼지 못하고 몸으로 말하거나 행동으로 말했던 것을 자기 심리적으로 소화하는 과정을 가야 된다니. 어렵지만 제 애를 써서 표현해버리는 사실은 어려워요. 이걸 표현한다는 게 어떻게 조금 납득이 되시나요? 네네. 그 이제 제가 만났던 그런 내담자들에 대한 그 무의식적으로 만나주는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절망을 할 때 뭐 절망했군요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공감이라는 게 그걸 내가 정말 그대로 담아 그가 주는 거 또는 그걸 내가 그대로 느끼고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정말 본질적인 공감이구나. 그렇죠. 예. 예. 그 막 지루하게 막 느끼는 사람 어느 때는 상담을 할 때 막 나 이게 상담 끝내고 싶어 너무 재미없고 짜증나 죽을 것 같아 뭐 그런 걸 막 순간적으로 계속 막 느낄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 정서가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바로 그거죠. 정서에 대한 네 그게 공감이라고 지금 전에 예.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그건 상당히 깊이 있게 저한테 다가오는 그런 거였고 또 제가 얼른 질문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일반적인 그 인간관계에서 A라는 분이 계속 저한테 와서 B라는 분에 대해서 비난을 좀 하시거든요. 예. 네, 와서 네, A라는 분이 와갖고 A하고 B하고는 선후배 관계라 약간의 이제 이 조직에서는 약간의 A가 생각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뭘 못해서 내가 비난해도 되는 약간 암암리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A라는 분이 자꾸 저한테서 B가 얼마나 잘 못하는지, 얼마나 논문을 못 쓰는지, 얼마나 제가 수준이 없는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가시면 제가 그 짜증과 화가 순간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 그냥 화가 나고 갑자기 막 그 B에 대한 화가 제가 나갔고 그렇죠. 제 안에서 견딜 수가 없네. 그래서 B가 평소에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멍청한 인간이었어 걔가 그게 잘 안 되는 인간이어서 근데 이분이 올 때마다 그 어느 순간에 제가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쓰레기를 다 던지고 가는 게 아닌가? 바로 그거죠. 덤핑한 거죠. 막 화가 나서 근데 그 B라는 A하고도 저하고 친하고 B하고도 친한데 B는 저한테 굉장히 참 잘해요. 이제 잘해서 저도 그분한테 잘해서 서로 되게 좋은 관계인데 A가 항상 와갖고 커피 마시러 와갖고는 B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이며 얼마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B에 대한 화가 제 안에서 막 일어나서 제가 내가 왜 이렇게 이중적인 인간이야. B하고는 잘 지내다가 왜 어느 순간 이렇게 내가 B에 대한 화가 막 이렇게 막 그 무능하고 막 걔는 왜 이렇게 바보 멍텅구리 같지? 근데 이런 것도 지금 하나의 바로 그거죠. 지금 그게 우리가 임상에서 일어나면 이게 객관적인 역전이에요. 그 사람이 담아내서 해결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나한테 떠넘긴 거예요. 나한테 하청 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청 시켜놓고 자기는 편안하게 가서 저 음식점에 가서 저녁 잘 먹고 있는데 나는 이 하청 받은 물량을 소화하느라고 밤새 끙끙대는 거죠. 제가 막 제 스스로 이렇게 내가 못났나, 비하고 잘 관계를 하다가 왜 갑자기 비가 무능하고 막 이렇게, 응?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모질이 같은 형편없는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며칠 후에 그 A를 만나면 어떻게 하다 이제 B 얘기가 나와서 예, 그 사람 너 그렇게 한데 요즘 잘하게 하면 언제 내가 그런 얘기 바로 했냐면 그거예요. 그 A가 어머 인격은 좋지 뭐 이런 식으로 딱 말하면서 제가 묘한 그 느낌을 느낀 거죠. 그 얘가 묘한 게 이 뭐냐면은 사람 이상 이 사람은 나한테 네. 넘겨주고 자기는 편해졌어요. 방출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짜증이 더 나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는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느껴야 될 네. 것들은 내가 다 그 쓰레기를 다 지금 내가 맡아서 처리하느라고 나는 죽을 똥 쌀 똥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자기는 이 자기 심리적인 작업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서 소화해내지 않고 그냥 또 무슨 사태가 있으면 그때 또 자기가 소화하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방출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쓰레기를 내가 지금 뒤집어 쓰는 거죠. 그게 정서적인 오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컨테미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즘 같으면 인펙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는 게 정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전염성이 강한 정서들을 다루는 전문가들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이 전문적으로 이걸 다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업종에 들어왔다간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자기 인격에 데미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염성이어서 이 코로나에 걸리는데 이게 코로나가 남해에서 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몸이 약해서 그래라고 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정말 고생하고 나중엔 제 기능을 잘 못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상담 일을 하시다가 이거 그만둔 분들이 꽤 있을 걸로 봐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는 어떤가요? 상담에서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분도 있지만 상담 쪽을 일하다가 오히려 자기 삶이 정돈되기보다 더 힘들어져서 그걸 그만두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직접 한국 사회에 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진되고 상담자가 소진되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는 내담자의 문제가 깊어서라기보다는 그거야 뭐 우리가 이 사역에 뛰어드는 것이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죠. 물론 우리가 이제 대담자가 되게 너무나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실은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배우고 성장하고 하면 이제 오히려 그 배움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배움을 통해서 자꾸 더 들여다보려고 하고 자꾸 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담자가 자기 개발이나 자기 성장을 하지 않으면 멈춰 있으면 그거는 정말 사양길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우리는 드네요. 어느 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저 같은 나아가거나 경우도 아니면 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뭔가 그게 금방 퇴행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내 안에 이렇게 뭔가 좀 프로세싱을 잘 안 하고 게으르고 또 이렇게 하면은 금방 멈춰져 있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시 또 정각심을 가고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아까 그 부분 이제 내 상담자가 너무 자기 것으로 너무 이르게 가져오지 말아라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조금은 이기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면서 왜냐면은 이게 이제 상담자가 이게 이제 빨리 정말 탓을 하고 싶잖아요. 자기 탓을. 그렇죠.
저는 더군다나 되게 피약적이라서 누구를 막 하기보다는 저를 탓하는 그 희생 정신이 타의 모범을 항상 상대방으로부터 추앙받는 게 내 희생 정신인데 이때도 얼른 그걸 또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아까 그 이제 그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거는 많이 정말 컨테이너라는 말로 들렸어요. 그렇죠. 견뎌내라는 얘기예요. 힘들어도 견뎌내라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견디고 또 그 보이지 않 기훈이 말한 것처럼 안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정말 뭔가 길이 안 보이지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이제 상담자에게 필요한 힘이 아닌가. 솔직히 뭐 임상 시간에는 막 또 이렇게 맞아 길이 보이는 것 같고 또 그렇구나 하지만 또 상담 세팅에 들어가 보면은 또 같이 거기에서 매몰되고 또 같이 또 춤을 추고 같이 막 그런 내담자하고 같이 그런 경험들이 이제 늘 만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럴지라도 끝까지 이렇게 견디는 거 보이지 않는 끝이 안 보이는 안개 속일지라도 이제 견디다 보면 이제 조금씩 내담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슈퍼비전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동료 슈퍼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또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그것을 좀 막 견뎌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니까 또 내 마음이 또 역으로 얘한테 또 굉장히 공감해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되게 호의적이 되고 싶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볼 때 얘의 어떤 보더라인 이분이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바로 생각이 또 이분의 안에 있는 네. 가혹한 대상과 이상적인 대상, 나한테 이상적인 대상의 정서를 프로젝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심어버렸죠. 그러니까 안쓰럽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아주 좋은 엄마 노릇을 하고 싶은 그렇죠. 이 정서가 막 부풀어 오르는데 이게 이 사람은 안에 있는 거의 이게 무의식이 움직이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주위 사람들을 항상 주위 사람들 배척만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돕도록 하는데 묘한 역동을 그렇죠. 머니플레이션하는 역동이 있다. 의식적인 머니플레이션이 아니라 자기가 생존해 나가는 생존 기술이 하나의 디펜스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래서 혹해서 이 사람을 막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또 가혹한 나쁜 대상을 우리한테 심어버리니까 그때 가면 이 아이한테 엄청나게 공격당하는 느낌이고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냉탕 온탕을 오가다가 결국은 목욕탕에 더 이상 못 믿겠다고 휙 나가버릴 가능성이 있죠. 이게 역전의 저항으로 내가 그동안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 그만큼 그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마운데 선생님 경우에는 제가 아는 아주 경험이 많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보다는 훨씬 더 잘 도와줄 것 같은데 혹시 그분을 추천해 드릴까요? 라고 해서 둘이 다시 목욕탕에 안 만나는 과정을 가버릴 가능성도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얘한테 굉장히 측은지심이 생겼다가 어떨 때 다시 아주 배드 이미지로 우리가 확 뒤집어 씌워서 선생님 뭐 좀 괜찮은 분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정말 제가 존경을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네요. 라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측은지심과 이때 공격받은 느낌을 내가 이 두 가지를 통합해내는 작업이 내가 해야 될 작업이 되어버리잖아. 이 사람이 대상을 쪼개서 분열시켜서 자기가 통합해내지 못하고 이 작업을 나한테 맡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열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알으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어웨어니스가 있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없으면 계속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완전 이제 드랍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경우에 우리가 역전이 저항이 대부분 일어나면 우리가 못 견뎌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상담자들이 장기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가 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견뎌내기 어렵다니. 단기에서는 우리가 인지적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정서를 거의 안 만나고도 한 10여 개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우리의 역전이가 강렬하게 움직일 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회 했는데 이 사람이 많이 임프루브 됐다고 하는 현상학적으로 그래요. 단기적인 효과는 있는데 그분의 인격의 주요한 부분이 아직은 전혀 나를 만나고 있지 않다는 걸 이해하셔야죠. 오늘 그 아까 역전이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제 내담자의 무의식과 만나는 지점이라는 부분이 되게 그 공감이 가면서 그것을 치료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그거를 잘 통합해내고 또 분석해내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까 저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담자를 치료한다 또는 상담한다는 제가 그 상담자인 우리 자신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치료하고 우리 자신을 분석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상호 분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깊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내담자가 우리의 무의식을 만나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 공동 작업 속에서 어느 하나만 베니핏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 네. 두 사람 다 베니핏을 받는데 그분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우리의 도움을 받지만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과정이 내가 나의 성찰이 미치지 못하면 결코 도울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네. 이분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찰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가보지 못한 마음의 세계들을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의 과정인데 이게 세컨더리 베니핏이죠. 근데 어떤 분이 내 성장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어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굉장히 자객적인 또 태도가 돼서 굉장히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훌륭한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과 위주로 치료를 상담을 대할 때는 우리가 내담자를 나르시스틱 서플라이로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윤리적으로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세평도 있고 내 기관에서 여러 가지 입장도 있는데 내가 성공한 치료자의 입장에 있는데 주안점을 두기 시작하면 내담자가 희생될 가능성이, 나의 나르시시즘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정신분석가로 졸업하려면 프로페셔널 에틱스 과목을 꼭 수강하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무의식이 내담자를 우리의 나르시시즘을 위한 하나의 머티리얼로 사용해버릴 가능성, 서플라이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담자를 위한 상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담자를 잘 돕는 과정 속에서 2차적으로 우리의 성장이 온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을 내가 잘 치료해야 되겠어라는 태도라고 한다면, 내가 성공하는 것이 먼저 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돕는 것은 그것 자체가 세컨더리가 되니까 어떤 여기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내 나르시시즘이 앞서가 버릴 가능성이, 그러면 상대방은 정신 건강 때문에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그걸 해치는 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우격다짐으로 해서 좋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내가 너무 무리하게 인터벤션을 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